바이에른 뮌헨이 오늘 경기 저희가 정말 이 입중계 김민재 선수가 뛰면 입중계를 좀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늦췄던 게 이제 김민재 선수가 선발 명단뿐 아니라 이제 벤치에도 못 들었다. 그 이유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공식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직접 알리기도 했어요. 바로 이 내용인데요. 김민재 선수는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인해 라이프치히전은 휴식을 취한다라고 하면서 이 선발 명단에 별도 언급을 한 겁니다. 왜 없지? 뭐 요새 이적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의심도 살 수가 있으니까 이거 부상 때문에 못 뛴 거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르비히 골키퍼가 골문을 지켰고 또 키미히, 그나브리, 사네, 다이어, 올리세, 샤샤보이, 밀러, 라이머, 스타니시치, 파블로비치까지 나왔다고 할 수 있으니까 사실 해리케인이 경고 누적으로 못 뛰는 거 김민재 선수와 우파메카노가 부상으로 빠진 거 말고는 로테이션을 돌린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바이에른 뮌헨은 분데스리가 우승 말고 남은 일정이 이제 없기 때문에 물론 뭐 클럽 월드컵도 나가야 되긴 하지만 여기서 빨리 하루라도 빨리 우승을 확정하고 차라리 확정을 해놓고 이제 선수들을 쉬게 하는 게 더 수월하잖아요.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에릭 다이어는 이제 AS 모나코로 이적을 한다. 다이어는 애초에 계약 기간이 올 여름까지였거든요. 다만 다이어가 전천후 백업 자원으로서 또 팀의 라커룸 분위기라든지 또 해리케인과의 관계라든지 여러모로 또 실제로 경기력적으로도 백업 자원으로서는 나름 준수하게 역할을 해줬고 독일 언론에서 언급하기에는 김민재 선수가 갖지 못한 후방에서 이제 지휘력을 갖고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다 보니까 다이어와 재계약을 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다이어 본인이 후보로서 더는 뛰고 싶지 않다. 그래서 무려 3년 계약 조건으로 프랑스의 명문팀인 AS 모나코와 합의를 마쳤고 사인까지 끝났다. 그러나 그런 상태에서 오늘 선발 출전한 다이어의 경기력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번 경기에 전문 9번 공격수인 해리케인이 징계로 빠지는 가운데 올 시즌을 끝으로 클럽 월드컵까지 뛰고 떠날 예정인 토마스 밀러가 그나브리와 함께 약간 제로톱 형태의 투톱으로 나왔고요. 사네와 올리세가 2명의 윙플레이어, 파블로비치와 키미히가 2명의 중앙 미드필드로 뛰는 4-2-2-2를 쓴 바이에른 뮌헨이거든요. 라이프치히도 4-2-2-2를 쓰고 있는데 정확히 같은 전술 대결에서 오펜다와 세슈코의 속도감과 결정력, 시몬스와 캄플의 창의력과 운동 능력에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완전히 압도를 당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으로도 답답한 것은 물론이고 수비가 처참해요. 지금 뭐 게헤이로도 몸 상태가 안 좋다. 특히 포백 라인이 지금 보시면 라이머가 왼쪽 풀백, 샤샤보이가 오른쪽 풀백, 다이어 스타니시치가 센터백으로 뛰고 있는데 스타니시치 같은 경우에 사실 지난 시즌 레버쿠젠으로 임대 가서 레버쿠젠의 이제 분데스리가 무패 우승 과정에도 기여를 했던 선수고 뭐 멀티 자원으로서 센터백, 오른쪽 풀백 이 자리를 다 잘 보는 선수잖아요. 물론 왼쪽 센터백 역할이 그리 뭐 아주 편안한 위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늘 굉장히 부진하다. 스타니시치 있으니까 김민재 팔아도 돼. 다이어 있으니까 김민재 팔아도 돼. 이런 얘기를 하던 바이에른 뮌헨인데 지금 김민재 선수는 아킬레스건염으로 인해 애초에 그걸 참고 뛰어왔던 일정이니까 이제는 뭐 1승만 거두면 리그 우승을 확정하니 무리하게 뛸 필요 없다. 게다가 이번 경기가 라이프치히 원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우승 확정을 지어도 성대한 우승 잔치를 여기서 벌이긴 어렵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다음 경기 정도 좀 회복을 해서 경기를 뛰면서 우승을 함께 즐길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도 뭐 이제는 더 뛸 필요가 없다. 몸을 더 혹사시킬 문제가 아니라 잘 회복하고 치료를 해서 이적을 준비해야 될 수 있다. 그런 사실 느낌도 있어요. 본인이 이제 바이에른 뮌헨에 더 이상 몸을 이제 갉아먹으면서 뛸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바로 이런 결장 상황 속에서 뮌헨이 전반 11분 만에 선제골을 먹었는데 뭐 그래요. 콤파니 감독의 축구도 어떻게 보면 이제 포스테코글루의 상위 호환이다. 물론 포스테코글루랑 비교하기에는 콤파니 감독이 훨씬 더 전술적인 디테일이 좋고 물론 뭐 선수들을 더 좋은 선수들을 지휘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팀도 하이라인이잖아요. 이제 하이라인 상태에서 모든 선수들이 상대 지정에 다 가 있다가 이 한 번의 역습으로 그냥 뒷공간을 먹었어요. 차비 시몬스가 여기서 앞으로 뛰어들어가는 세슈코를 향해서 그냥 롱킥 한 번 때립니다. 이때 다이어가 차비 시몬스의 패스가 들어오는 이 세슈코의 방향으로 잘 뛰어들어가고 있었어요. 패스의 길도 보고 있었고 세슈코의 앞자리도 선점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워낙 느리잖아요. 사실 시속 거의 37km까지도 나오는 김민재 선수이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만약 뛰고 있었다. 그러면 이 패스가 딱 들어가고 세슈코가 뛰어 들어갈 때 김민재 선수가 함께 뛰어 들어가서
이 공을 충분히 처리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이어였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이거 어쩌지 하면서 손 뻗었다가 몸은 휘청거리고 도저히 이건 물리적으로 쫓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뒷공간을 내줬고 스타니시티도 열심히 쫓아왔지만 너무 멀어요. 이미 본인이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사실 근데 이거도 풀백도 뛰는 스타니시티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 따라왔잖아요. 김민재 선수였다면, 물론 뭐 아킬레스 건염 문제가 없었어야 되겠지만 김민재 선수였다면 여기 있었어도 왼쪽 센터백 위치에 있었어도 정말 벼락같이 다가와서 이걸 어느 정도 괴롭혀줬을 것이다. 어찌됐거나 다이어와 스타니시티가 모두 세슈코의 배후 침투를 막지 못했고 또 세슈코는 멀찍이 나와있던 우르비 골키퍼의 뒤를 잘 노리고 장거리 슈팅을 때려가지고 선제골을 넣습니다. 이른 시간 선제골을 넣고 그것에 이어서 또 전반전이 끝나기 전 39분에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다비트 라움이 왼발로 올린 프리킥 크로스 역시 하이라인으로 막아봤지만 저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이런 하이라인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옵사이드 트랩을 깨기가 더 용이하고 또 사실 앞서 있는 선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선수가 공에 관여를 안 하면 또 이게 옵사이드로 판정이 안 되기 때문에 3자가 뒤로 들어갈 때는 완전 속수무책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쫓아 내려와도 공도 빠를 수밖에 없고 먼저 공격수가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놓칠 수밖에 없거든요. 이 프리킥을 클로스터만 수비수가 헤딩으로 그냥 넣었어요. 쉽게 넣었어요. 이거는 김민재 선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려웠을 장면이라고는 하지만 어찌됐거나 전반전에 2골을 먹고 끌려가게 됐고 현 시간 실시간 순위로 봤을 때는 바이에른 뮌헨이 32라운드에 승점 추가를 못하면 75점에 멈춰있게 되는데 그러면 레버쿠젠이 34라운드까지 남은 경기를 전승을 한다. 그러면 76점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76점이 되고 골득실차도 지금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바이에른 뮌헨이 지금 2골을 먹은 상태에서 플러스 59인데 레버쿠젠이 31이니까 어지간해서는 바이에른 뮌헨이 우승을 할 겁니다. 전패라고 해봤자 남은 2경기예요. 그러니까 33, 34라운드 2경기를 다 진다. 그러면 정말 극적으로 레버쿠젠이 역전 우승도 가능한 겁니다. 정말 그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유리하다고 해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 모습이 본인의 에이전트인 형, 해리케인의 형 찰리 케인인가요? 형과 함께 지금 경기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아주 표정이 어두워요. 지금 해리케인의 표정이 정말 어둡습니다. 이거 심상치가 않다. 나 정말 이거 무관에 어떤 귀신이 붙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 처참하게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 경기를 질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없는 상태가 또 지속이 될 수 있잖아요. 우파메카노는 시즌 아웃이고 그러면 남은 2경기가 사실 수월할 거라고 봤던 경기이긴 해요. 최종전이 이제 5월 17일에 호펜하임을 상대를 하는데 호펜하임의 올 시즌 전력이 좋지가 않죠. 그리고 메넨글라트바흐도 많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메넨글라트바흐전은 또 홈 경기이기도 하고 5월 11일 메넨글라트바흐전, 5월 17일 호펜하임전이 있는데 근데 아무리 전력상 앞선다고 해도 모른다. 어떻게 모른다. 2대2가 됐어. 와, 전반전에 2골 먹더니 후반전에 골득실 차가 이제 또 30골 차가 나가게 됐거든요. 레버쿠젠이랑. 그러면 이제 레버쿠젠이 다 이겼을 때 76점이 되니까 골득실 차를 보게 되는데 절대적인 우세인 바이에른 뮌헨이 우승을 한다. 저희가 2대0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아니 벼락같이 2골이 들어가는 대단하다. 바이에른 뮌헨 대단하다. 다이어가 또 골을 넣었어요. 다이어를 욕하고 있었는데 다이어 대단하네 진짜. 너무 놀라운 게 화면이 안 나오다가 61분에 윌러랑 샤샤보이 빼고 코망하고 고레츠카가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62분에 올리세의 어시스트로 다이어의 추격골, 63분에 그나브리의 어시스트로 올리세의 동점골이 나온 거예요. 2분 만에 와, 벼락같은 일이 벌어졌어. 약간 이거 위성 상태로 경기가 멈춰져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다이어 대단하다. 다이어에 대한 재평가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실점 상황에서 본인의 책임이 있었지만 골로서 본인의 실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러면 또 다이어를 뭐라고 할 수가 없다. 내가 또 사실 그래요. 다이어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왔지만 잘하면 인정해줄 수밖에 없다. 잘하면 잘한다고 해야죠. 다이어 그는 분명 대단한 수비수다. 특히 다이어가 예전에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가 올려줬던 코너킥도 잘 또 골로 넣었던 적이 있을 정도로 이 세트피스에서 헤딩 능력이 또 좋은 선수예요. 다이어 정말 인간 승리 대단해요. 사실 다이어가 부상 때문에 경기력이 좀 떨어지는 선수였긴 해요.
부상이 아니었으면 이거보다 잘했을 거고 미드필더 역할도 했을 거고 하는데 어쨌거나 책임 회피 수비가 굉장히 꼴보기가 싫었지만 그래도 바이에른 뮌헨에 와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 위성 문제를 보시지 못했던 바이에른 뮌헨의 추격골과 동점골 상황은 올리세가 니어 포스트로 올린 코너킥을 다이어가 수비 2명의 경합 속에서도 잘 잘라 먹었어요. 탁 잘라서 돌려놨습니다. 완벽한 헤더 슈팅이었고요. 그 직후 곧바로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이 다 올라와서 지금 압박하고 있잖아요. 전원 압박 속에 공을 돌리던 라이프치히 선수들이 공을 띄워서 옮겼는데 가운데서 파블로비치였나요? 잘라준 걸 헤딩으로 잘라줬고 그 잘라준 헤딩 패스를 그나브리가 또 헤딩으로 연결해줬고 여기서 올리셰가 완전 프리하게 달려들어가면서 이 공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몰고 들어가서 뽕! 가볍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0대2에서 2대2까지 쫓아왔던 바이에른 뮌헨이었고요. 거기서 3대2로 뒤집은 상황은 여기 이제 코망이 아마 사이드에 벌려 있었던 것 같고 그나브리였던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단독 돌파로 밀고 들어오다가 수비수들과 뭉쳤을 때 공이 튕겨져 나왔는데 여기서 키미히가 영리하게 반대편에 비어있는 사네에게 패스를 잘 줬어요. 키미히가 잘 띄워서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사네가 수비 앞에 한 명 두고 접고 왼발 슈팅 땅 때려가지고 3대2 역전까지 만들었던 것이죠. 이 3대2 상황이 되자 관중석에서 초조하게 지켜보던 해리 케인 선수도 신나게 형과 함께 즐기면서 내려왔어요. 3대2로 경기가 끝나면 바이에른 뮌헨의 2024-2025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우승이 공식적으로 확정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바이에른 뮌헨이 이 경기 치르기 전에 75점이었는데 이길 경우 78점이 되는 상황이었고 그렇다면 67점인 레버쿠젠이 3경기를 남겨놓고 있는데 그 3경기를 다 이긴다면 최대 승점이 76점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뒤집었다가 3대3이 되는 동점골을 먹고 후반 추가 시간 막판에 먹고 경기가 끝났는데 그로 인해 바이에른 뮌헨은 승점 76점이 됐습니다. 그러면 33, 34라운드에 바이에른 뮌헨이 다 지고 레버쿠젠이 남은 3경기를 다 이기면 두 팀 다 76점이 돼요. 양 팀의 골득 실차 차이가 현재 30골이다. 산술적으로 가능은 한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은 남은 경기를 다 져도 사실상 우승이 확정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동점골을 먹고 경기 이 추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해도 얼마나 좀 마음이 좀 애탔을까요? 케인이 정말 어두운 표정을 지었지만 이게 정말 내가 무관 귀신이 씌었나? 약간 이런 걱정 때문이었던 거지. 무승부로 끝나자 우승 확정은 공적으로 못했다고 해도 뮌헨 선수들이 우승한 것과 같은 후련한 표정을 지어 보였거든요. 그리고 사실 바이에른 뮌헨에 가서 분데스리가 우승을 하는 게 그리 어려운 미션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케인 선수는 분데스리가 29경기 24득점 9도움 33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기 때문에 본인의 역할, 레반도프스키가 떠난 이후 분데스리가를 평정하기 위해 바이에른 뮌헨에 꼭 필요했던 최전방 공격수 해결사의 역할, 전방에서의 또 플레잉 메이킹까지 해주면서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했고요. 또 챔피언스리그도 비록 4강에 오르진 못했지만 첫 시즌에는 4강, 두 번째 시즌 8강 이렇게 됐는데 13경기 뛰면서 11득점 2도움을 올렸잖아요. 또 포칼은 2시즌 연속 레버쿠젠에게 탈락을 당하고 결국에 결승조차도 못 가는 조기 탈락을 경험하는 상황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케인은 포칼에서의 2경기 1득점 1도움을 본인이 기록을 했고 또 레버쿠젠과의 16강에서 탈락할 때는 부상으로 인해 뛰지 못했기 때문에 챔스에서는 16강 레버쿠젠전이 정말 중요한 경기였는데 그때 1차전 3대0 과정의 멀티골, 2차전 2대0 승리 1골 1도움으로 원맨쇼에 가까운 하루를 펼쳤어요.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면 해리 케인은 바이에른 뮌헨에서 본인이 에이스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줬기 때문에 이 우승이 자신이 이뤄낸 우승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 얘기를 좀 해보면 김민재 선수에 대한 엄청난 독일 현지 언론의 혹평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아킬레스 건염을 달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김민재 선수의 실책과 실수로 골을 먹은 장면들이 있기는 했지만 우파메카노는 시즌 아웃을 좀 일찍 당하기도 했고 그 외에
지금 이 순위권, 출전 순위권에 오르지 못한 많은 선수들, 뭐 알폰소 데이비스조차도 시즌 아웃을 중반기에 당했고, 왼쪽 풀백 주전 선수가. 또 그로 인해 왼쪽 풀백에 맡아야 했던 게헤이루조차도 지금 부상으로 이탈해 있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김민재 선수는 뭐 부주장이죠. 지금 오늘 경기 주장을 찾던 키미가 총 47경기의 명단에 들었고 47경기에 출전을 했고 2득점 11도움으로 공격 포인트도 많이 올렸고 4,107분의 경기를 소화를 했어요. 오늘 경기까지 포함하면 4,200분 가까이가 되겠죠. 그 다음으로 바이에른에서 많은 경기를 소화한 선수가 김민재 선수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47경기 명단에 들었고 43경기에 출전을 했고 또 3골이나 넣었어요. 그리고 출전 시간이 3,593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해리케인 44경기 명단 등록, 44경기 출전, 36득점, 12도 어마어마한 기록을 올렸는데 공식 경기를 봤을 때는 공격 포인트가 48개잖아요. 그런데 3,463분이다. 그런데 이 수비수로서 김민재 선수는 하이라인 축구를 하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정말 많은 범위를 커버하고 또 정말 많이 뛰어야 했던 그 스프린트 횟수가 많았고 또 부상이 있는 상태에서 참고 뛰어야 했던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의 출전 시간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김민재 선수에게 올 시즌 바이에른 뮌헨이 독일 분데스리가를 우승했을 때 분데스리가 베스트 수비, 뭐 단독 베스트 수비는 아니어도 최소한 베스트 11에 뽑아주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심지어 뭐 다른 뭐 리그 내 다른 선수가 받는다면 그 팀에서 뛰어난 성과를 냈던 점들을 인정한다면 모를까. 우파메카노나 다른 뮌헨 수비수가 선정이 되는데 김민재 선수가 못 든다? 그렇다면 이건 그야말로 김민재 선수에 대한 억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억울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분데스리가 32라운드 경기가 끝났는데 김민재 선수가 총 27경기를 뛰면서 리그에서만 더 2골을 넣었고 2289분을 소화하면서 역시 키미 다음으로 많은 출전 시간을 김민재 선수가 소화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는 자신의 힘으로 독일 분데스리가 우승을 이뤄냈다. 아직 오피셜 확정은 아니지만 사실상 확정한 올 시즌 2024-2025 시즌 분데스리가 우승의 의미, 지금까지 유럽 5대 리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스페인 라리가, 독일 분데스리가, 이탈리아 세리아, 프랑스 리그강 이 5대 리그에서 아직 한국인 스페인 리그 우승 선수는 나오지 않았고 나머지 4개 리그의 우승 선수는 나왔는데 박지성 선수가 맨유에서 2007년, 2008년, 2009년, 2011년 4회 우승을 했고 정우영 선수가 사실상 유스 선수로서 2018, 2019 시즌 바이에른 소속으로 분데스리가 우승 멤버에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는 1군의 주력 스쿼드로 뛴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는 역사의 이름을 남겼지만 실질적으로는 김민재 선수야말로 한국인 선수로 사실 제대로 첫 분데스리가 우승 멤버가 됐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또 하나 주목할 게 김민재 선수는 2022-2023 시즌 그것도 나폴리를 33년 만에 이탈리아 챔피언으로 만든 역사적 세리에 우승을 이뤄낸 것에 이어서 2년 만에 또 독일 분데스리가 우승까지 차지했고 그 팀의 최고의 수비수로 활약을 했고 사실상 시즌 베스트 센터백으로 활약을 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만든 이 역사는 한국 축구의 새로운 역사인 것은 물론이고 또 아시아 선수들이 센터백 포지션에서는 유럽의 5대 리그에서 이 정도의 파괴력을 보이지 못했는데 그런 성과를 결과물로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강인 선수는 뭐 2시즌 연속 프랑스 리그왕 우승을 이뤄냈는데 프랑스 리그왕 그래도 유럽 5대 리그 중에 명확한 5순위 리그이기도 하고 또 파리 생제르맹이 워낙 리그 내에서 압도적인 스쿼드를 갖추고 있다 보니까 역사적으로는 의미 있는 우승이긴 한데 정말 놀라운 대단한 업적이라고까지 하기는 또 어려운 성과이기도 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맨유 시절 박지성 이후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와 바이에른 뮌헨에서 이탈리아 리그 우승, 독일 분데스리가 우승을 이룬 것은 최고의 성과다. 팀적으로 이뤄낸 성과 중에 최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개인 임팩트로 개인 기록으로 유럽 무대에 진출 또 5대 리그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는 손흥민 선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우승 5대 유럽 빅리그 우승에 기여한 그 공로로 보자면 박지성 선수 이후 김민재 선수가 최고의 활약을 펼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아킬레스 건염으로 인해 출전을 하지 못했는데요. 김민재 선수가 아마도 남은 2경기도 굳이 뛰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킬레스 건염에서 회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치료는 쉬는 거예요. 안 뛰는 거예요. 안 뛰고 회복을 하고 아물기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이미 우승이 사실상 확정이 됐기 때문에 남은 두 경기를 저도 우승을 하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5월 11일 메넨글라트바흐전, 5월 17일 호펜하임전 모두 김민재 선수는 뛰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메넨글라트바흐와의 경기에 확실히 이제 우승이 결정되고 우승 행사, 맥주 파티, 우승 티셔츠 이런 세레모니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요 홈 경기에는 김민재 선수가 함께 와서 우승을 함께 즐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는 6월 16일 오클랜드 시티와 피파 클럽 월드컵 조별리그 첫 번째 경기를 치르게 될 것 같은데요. 김민재 선수가 최근에 인터뷰에서 바이에른 뮌헨을 내가 떠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가 이제 유럽 축구 이적 시장 관계자 여러 믿을 만한 소식통을 통해 봤을 때 김민재 선수 스스로 뮌헨을 떠나고자 알아보는 단계는 아니지만 팀이 김민재 선수를 팔려고 하는 움직임이 솔직히 좀 아쉬운 것도 사실이고, 또 그런 언론 플레이를 통해 김민재 선수에게 오퍼할 팀을 찾으려는 바이에른 뮌헨 구단의 움직임이 또 김민재 선수로 하여금 아 그래? 오퍼가 온다면 나도 그러면은 새로운 도전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저희가 확인한 내용을 통해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김민재 선수의 이적료로 바이에른 뮌헨은 5천만 유로 전액 회수를 못한다고 해도 4,500만 유로 정도의 이적료면 충분히 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정도 금액이라면 프리미어리그에서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확보하는 팀들은 모두가 달려들 수가 있다. 그래서 김민재 선수는 올 여름 이미 독일 분데스리가 우승은 찍었고, 물론 본인의 이제 다음 미션이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루는 것일 텐데, 바이에른 뮌헨에 있는다고 해서 그 미션을 이룰 가능성이 앞으로 점점 높아질 수 있을까? 그에 대해서는 분명히 물음표가 있겠죠. 그렇다면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는 물론 사우디의 엄청난 연봉의 제한도 있지만 프리미어리그 팀들 역시 지금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받는 만큼의 연봉은 충분히 보장을 해줄 수가 있고, 아직 한창 나이기도 하고, 또 바이에른 뮌헨을 떠난다고 해도 클럽 월드컵은 뛰고 떠날 텐데 클럽 월드컵 우승도 일단 도전을 해본 다음에 이제 여름 이적 시장에 움직일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민재 선수는 올 여름에 프리미어리그 팀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팀은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는 팀일 것이며, 그 팀은 맨유, 맨시티, 뉴캐슬, 첼시 요 팀들 중에 있을 거라고 보는데, 뉴캐슬과 첼시는 아직 챔스 진출을 명확히 하지 못했고, 맨시티도 마찬가지고, 맨유도 유로파리그 우승을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 팀들 중 어느 팀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냐, 그리고 마크 게히를 뉴캐슬이 노리고 있다는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고, 딘 하리선을 모든 프리미어리그의 빅클럽들이 노리고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마크 게히도 딘 하리선도 어느 팀으로든 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선수들을 놓치는 팀에서 분명 김민재 선수에게 달려들 수가 있고, 김민재 선수의 영입은 또 아시아 투어와 아시아 시장에서의 추가적인 수익을 또 기대할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이적료와 또 연봉을 제시해야만 김민재 선수를 영입할 수 있겠지만, 김민재 선수가 올 여름에 프리미어리그 팀으로 이적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현지 이적설이 나오는 대로, 또 추가적인 정보가 나오는 대로 이적 대상 팀들에 대해서 분석을 또 해드리도록 하고요. 앞으로 어쨌든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 회원까지 오늘같이 또 이렇게 긴급 라이브 한국 선수들의 입중계하면서 또 이적 소식,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방송을 앞으로도 계속 준비를 할 테니까 한준TV 알림 설정까지 좀 꼭 부탁드리고, 한준TV 멤버십 회원까지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